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호경이라고 합니다. 아트 테크노기는 한데 뭘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한양대에서 공학을 했고요. 산업공학까지 했습니다. 석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갔는지 모르겠으나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심리학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심리학 졸업을 하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교수를 7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또 전산과의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양대 2011년에 왔죠. 2011년에 와서는 다시 이제 산업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아트 테크놀로지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 학과를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공학과 예술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할 자리를 갖게 됐는데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예술 쪽 또는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제가 심리학을 처음 했을 때 공학을 공부하다가 심리학을 처음 했을 때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여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영국 심리학과에서 교수가 한 40여 분 되는데 맨날 남자애들이만 있다가 딱 갔는데 박사과정이라고 해서 한 30명을 그때 뽑았습니다. 뽑는 중에 28명이 여자였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었고 딱 남자는 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연구 주제를 발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게 생겼습니다. 심리학은 여러분이 많이 잘 접해보시지 않은 학문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할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저처럼 이제 공학을 백그라운드 가졌던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훈련되고 표준화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모이니까 통계적인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에러율이라든지 또는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동력학, 정력학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게 많은 누적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론을 발표하고 이런 습성이 있죠. 그럼 이제 과정이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은 처음에 딱 갔는데 이렇게 요 상태였습니다. 교수님들이 한 50여 분 앉아 계시고 제가 첫 번째 박사 논문 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가 맞다는 거지. 그럴듯하대. 근데 그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이 니네 둘 얘기도 맞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황희정 스님 얘기 있잖아요. 두 계집 종들이 싸울 때 네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다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그럼 누구 얘기가 맞냐 그랬더니 니네 두 얘기 다 맞다 당신 얘기도 맞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접근법들을 심리학에서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심리학을 관통하는 그랜드 티어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존재해요. 즉 실험도 해야 되고 마우스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초파리 실험도 합니다. 사람 실험도 하고요. 당연히 통계적인 분석 기법 쓰는 그런 연구 방법론은 존재하는 반면 어떤 하나의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은 연구의 대상이 무생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예술은 그 부분보다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보다 더 플렉서블하고 더 제한되지 않은 연구 방법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술하고 공학이 융합되려면 어떤 배경이 있고 그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접근법을 취하면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에서 예술과 공학이 융합될 수 있는 또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될 수 있는 어떤 방법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철학적인 견지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 대학교의 역사입니다. 대학교의 역사죠. 제가 레퍼런스를 하나 다뤘잖아요. 크리스텐슨의 2015년에 더 이노베이티브 유니버시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은 그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상이 발전하려면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파괴적인 혁신만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혁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각을 나타내는 경영학자이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2015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혁신의 도메인으로 가지고 들어올 대상은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아마 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양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 시스템은 하버드가 만든 대학 시스템의 모형을 따라가고 있답니다. 아시겠지만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많아봤자 90년? 실제로 190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이라는 게 이제 그 전부터는 있었으나 뭐 베를린이라든지 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에 비해서는 정말 하찮은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농업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총장님께서 1850년대쯤에 하버드 대학을 부흥을 일으킨 이분이 하버드는 새로운 혁신의 모형으로 가야 된다. 즉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베를린 대학에서 주장하지 않는 디파트먼트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즉 그전까지는 칼리지 레벨의 연구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공과대학,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 이런 수준의 분류법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무용학과 또는 뭐 전자공학과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게 그 하버드 대학의 모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빠르게 공업화를 해야 돼요.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영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의 기술을 굉장히 특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이제 산업화의 모태를 삼은 거죠. 당연히 하버드 시스템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부 교육이 폄하되려고 얘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버드 대학 때문에 학부 시스템은 대학원에 보내기 위한 그냥 교양 지식 정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대학원 정도의 연구를 해야 새로운 연구 기법도 나오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첨단 특허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부 4년간의 교육을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려면 네가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동력학도 좀 배우고 정력학도 좀 배우고 회로 이론도 좀 배우고 또는 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수학도 좀 배우고 통계도 좀 배우고 이런 제너럴 스터디를 가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버드가 그런 식으로 왔죠. 자, 근데 이제 크리스텐슨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거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하버드도 더 이상 좀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한양대도 세계 랭킹 150 안에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가 1, 2등이 됐던 독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버드도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한 4, 5조 투자하면 하버드가 계속 1등을 하고 미국의 어떤 산업화를 이끌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세계 6위의 R&D 펀딩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당연히 뭐 중국은 이제 뭐 거의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버드 대학이 가장 뭐 장점을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디파트멘탈라이제이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연구 문제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지겠죠. 단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텐슨이 바라보는 현재 하버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쪼갤 학문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 쪼개봤자 뭐 나올 수 있는 즉 텍스페이어들에게 즉 세금을 내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R&D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잘게 쪼개서 국민들을 위한 연구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문을 쪼개다 보니까 벽을 쌓기 시작하고 벽을 쌓다 보니까 남들이 만들어낸 연구 성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즉 지난 100여 년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버드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크리스텐슨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안이 이제 이제 여러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뭐 크리스텐슨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융합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여 년, 길게 보면 한 20여 년 정도 이상 우리집 연구소처럼 아주 혁신적으로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연구를 했던 융합 연구의 포맷도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융합 연구가 요즘에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그 가치 융합 연구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겠죠. 즉 예를 들면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2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완전히 자기네 거를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테이크하는 겁니다. 뭐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뇌과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진화심리학 같은 경우는 문화인류학자랑 생물학자랑 심리학자가 서로 모든 학문 분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학문적인 연구 방법론을 포기하고 인류의 최초 모형 있죠. 이브를 찾기 위한 연구를 같이 합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 유로피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브 프로젝트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첫 번째 여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연구의 테마입니다. 그걸 찾으려면 생물학자 필요하죠. 문화인류학자 필요하고 화학자 필요하고 수많은 그 시스템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형 프로젝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자기 거를 버리면서 완전히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뭐 여러 책을 찾아봤으나 새로운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가 나오게 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고요. 그 중간에 포기되는 거의 99% 이상의 학문 분야는 성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의 포기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다학제적 연구죠. 요거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주제의 타이틀로 잡았던 의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다학제적 연구에 가까울 겁니다. 혹은 교차학제적 연구에 가까울 텐데 다학제적 연구는 같은 문제를 그냥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즉 의학자는 우리가 의학자하고 같이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의학자가 바라보는 연구의 아웃컴과 공학자가 바라보는 연구의 아웃컴은 조금 다르고요.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각자 협업은 하되 발표되는 논문의 저널이라든지 성과는 각자의 도메인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저랑 같이 연구를 해서 그들에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그들의 목적이고 저는 그와는 별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적용 분야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목적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연구고 이런 것들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점을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교차학제적인 연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그쵸.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데피니션을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특정 학문 분야가 타 학문 분야를 참조해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종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의 연구라고 해서 요걸 교차학제적 연구라고 데피니션을 내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다학제적 연구하고의 차이점은 각각의 연구 성과를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에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크리스텐슨이 얘기한 미래형 연구 분야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예제가 나옵니다. 그 브리검영 대학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뭐죠? 그 몰몬교에서 만든 브리검영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되게 조그만 대학이 하나 있는데 물론 그 메인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학은 1학년 때 아주 재밌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학부를 전공을 나누지 않아요. 전공을 나누지 않고 1년 내내 한 24가지의 문제만 풉니다. 24가지의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글로벌 워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하나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죠? 아프가니스탄의 정치는 왜 저렇게 혼탁한가. 뭐 이런 거. 백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즉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즉 반복돼서 재현될 수 있어서 우리가 연구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딱 한 번밖에 풀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이혼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1학년 때 내내 가르치는 겁니다. 24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너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기계공학과를 가든 무형학과를 가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 나왔던 연구 성과를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크리스텐스의 주장입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4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공학과에 1학년 때 글로벌 워밍을 배우고 나서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걸 배우고 나서 기계공학에 접근하는 애들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워야 될 학문 분야에 대해서 가급적 사회혁신 쪽으로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교수님들이 내줬던 문제가 아니라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게 요즘에 얘기하는 교차학제적 연구입니다.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 얘기가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테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지금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건 아마 교차학제적 연구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 있는 다양한 겸임 교수님들과 의대 교수님들 포함해서 또는 무용과 교수님, 그 다양한 예술적 교수님을 포함해서 그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연구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너무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왜냐면 우리는 제한된 인생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살아봤자 뭐 90까지밖에 못 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포텐셜 같은 경우 20대에서부터 한 70대까지라고 하면 50년인데 솔직히 50년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뭐 대부분의 연구는 실패한 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성공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했던 연구의 어떤 아웃컴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연구가 50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연구들은 솔직히 저 같은 나이에 있는 40대 후반 또는 뭐 50대 초반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너무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교차학제적 연구가 조금 더 예술과 공학이 융합할 또는 타 학문 분야 융합할 때 서로의 접근 범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한 한 2-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야 이제 당연히 공학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거나 또는 예술적인 접근법을 추구한 거고요. 의대 교수님들 당연히 환자 안전 또는 환자의 치료법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해해봤던 거는 이런 교차학제적인 연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자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연구 성과도 냈고요.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단어보다는 좀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접근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요즘 교육학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 슬라이드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이제 21세기형 교육은 도대체 무엇일까? 특히 이게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1세기형 교육을 한다라고 이제 모토를 정해놔서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술 융복합, 예술 또는 공학의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맨 마지막이 아닐까. 즉 이 21세기 교육 시스템이라는 그 교육학 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 정리하면 예술가들은 한 번도란 말은 좀 과장이고요. 매우 자주 그 새로움만 추구하는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다. 즉 기존에 있는 이론을 답습하거나 또는 그걸 더 개선시키는 연구보다는 항상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배워야 될 무언가가 얘네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띵킹 스킬을, 즉 크리티컬 띵킹 스킬을 공학자들이 받아들여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의 개선 중심의 혁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21세기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교육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학과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 벌써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한 10명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입시를 했는데 이제 20명이 더 들어와서 이제 30명이 됐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예술 융합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가장 교수님들 입장에서 편한 건 기존에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가르치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트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UT 달라스 같은 경우도 그냥 교수님이 되게 많아요. 한 40여 분의 교수님이 어떤 분은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예술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심리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퓨전을 일으켜라라는 건데 저희 한양대처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뭔가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러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지향하는, 즉 예술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과 공학이 잘할 수 있는 또는 과학이 잘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을 두 개를 연구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정도입니다. 아직 연구 방법론 수준까지는 못 만들어냈고요.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이런 다양한,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미대 교수님이 좀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같이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요. 저나 공학 교수님들이 도와줘서 이제 같이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아두이노도 개발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연구 방법론적인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었고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와 새로움, 그 다음에 공학이 줄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리고러스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플랫폼의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한 6개월이죠. 한 6개월 정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와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FTC 3층에 저 12m짜리 미디어 월을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바닥에는 레이저 센서를 깔아놨습니다. 뭐 나중에 여기 조성호 교수님도 계시지만 조성호 교수님 센서까지 이제 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에서 만든 그 수많은 좋은 기술들을 저런 넓은 플랫폼에다가 뿌려놓고 그 한양대 학생들이 자기가 아트 테크놀로지를 하지 않아도 저기 와서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고요. 저희들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완성했고 이거는 거의 구매가 완성이 됐고 실제로 워킹하는 프로토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미래들이 즉 예술적인 표현 기법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캔버스 형태를 벗어나서 양면 캔버스가 가능하거나 또는 투명 캔버스가 가능한 총 4대의 AR 플랫폼을 만들어놨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조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AR 또는 예술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제 12월 13일은 아마 연극영화과가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우리 3D 우리나라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저희 아텍에서 가장 자랑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나 여기 이제 모션인식 카메라랑 그 다음에 그렇죠 3D 케이블 시스템이라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고 면 앞에 그 연극영화과가 공연 무대를 설치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 기법을 아마 12월 13일 날 오픈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많이 와서 보시면 저런 AR 또는 VR이 기존의 무대 디자인과 연결됐을 때 또는 기존의 연극 방법론과 연결됐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좀 많았네요. 저는 뭐 딱 요것만 설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이 학제간 연구를 막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탈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든지 펀딩 시스템 그리고 각각의 교수님들이 디파트먼트 시스템에서 너무 오래 자라와서 우리 그 새로운 학생들에게 디파트먼트를 넘어가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게 전달해주는 어떤 연구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연구들은 아트 테크놀로지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지금 하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이제 매년 2명의 아티스트들이 저희 공간에 상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나 80년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공했던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M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제록스라든지 이런 대형 연구소들이 실제로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또는 아티스트가 공학자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저희 본관 안에 아티스트는 최소 2명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떤 교육학적인 방법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팀 티칭을 통해서, 즉 물론 완벽하게 50% 스플릿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1, 2주 나눠가면서 하는 이런 팀 티칭 방법들을 또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형 융합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